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토크 2호 공감 시간입니다. 대구 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의 생각이 공식적으로 거론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공동정책 토론회를 통해서 대구 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는데요. 연대와 협력으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겠다고 의지를 다지기도 했습니다. 2022년 7월 통합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행정통합에 속도를 내기로 뜻을 모았다고 하는데요. 기대를 해봐야겠습니다. 시사토크 2호 공감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함께할 패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경북일보의 배준수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배 기자께서도 대구 경북 행정통합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의견이 분분한데 배 기자 개인적으로는 대구와 경북 행정통합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요. 네, 우선은 결국은 시도민이 이 행정통합을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주민투표를 통해서. 그래서 이분들을 시민을 설득하고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했는데요. 네. 김태일 공동위원장이 얼마 전 회의에서 이 통합은 혁신의 마중물이다라고 이렇게 거창하게 얘기를 했지만 과연 공론화위원회가 시민들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설명했는지 그 자체가 조금 의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결론은 시민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지를 공론화위원회가 좀 더 깊이 고민을 하고 좀 더 신속하게 이해를 구하는 작업들이 하루빨리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회가 된다면 우리 2호 공감 시간에서도 다시 한번 언급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네, 오늘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매일신문의 이주영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대구 경북 행정통합에 대해서 많은 대구 시민들이 관심도 갖고 있지만 아직도 모르는 분들도 있다고 해요. 네. 일부 사람들은 행정통합 왜 해야 되느냐 반대하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 자, 대구 경북 행정통합 2022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기자께서는 달성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어떻습니까? 네, 2021년이 불과 한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2022년이라 하면은 1년 남짓한 시간인데 이 거대한 두 개의 행정구역이 될 수 있겠냐라고 물어보시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주민분들도 많이 모르셨고 또 화를 내고 계시는 분들도 그전에 어떠한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않았었고 주민들에게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없었던 가운데서 갑자기 도지사와 시장이 나서서 이런 말들을 하니 더욱더 주민분들은 좀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배 기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론화위가 충분히 주민들을 설득하고 또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충분히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철호 도지사의 말이 기억이 납니다. 대구 경북이 살기 위해서는 행정통합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이사 본인도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고 있을 거예요. 사실 경북도민이나 대구 시민이나 경북 통합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도 많기 때문인데요. 자, 대구 경북 행정통합의 결말이 어떻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두 분과 함께 시사토크 2호 공감 본격적인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도로 위를 달리는 전동 킥보드 논란입니다. 최근 전동 킥보드가 인도, 차도를 구분하지 않고 점령하고 있다면서 급증하는 안전사고에도 관련 법규와 규제가 없는 점은 새로운 사회 문제로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사고를 당한 고교생이 치료받는 중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고요. 굴착기에 치여서 숨지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12월 10일부터 개인용 이동 수단에 대한 규제가 대폭 또 완화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면허 소지 없이 만 13살 이상이면 이용이 가능하고 헬멧은 의무 착용 대상이긴 하지만 2만 원 범칙금 규정도 이미 사라지게 됩니다. 네, 도로 위를 달리는 전동 킥보드. 대구에서도 이제 흔히 볼 수 있는 일상적인 거리 풍경이 됐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낯선 이동 수단이었는데요. 도시와 관광지를 중심으로 사용 인원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차세대 이동 수단이라는 각광도 받고 있지만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아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늘어나는 개인형 이동 수단 수요의 명암을 짚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기자. 네네. 전동 킥보드가 뭔지 모르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설명부터 좀 부탁드릴까요? 네, 시청자분들도 대구 거리를 지나다가 보라색 킥보드를 타고 달리는 청년들을 보셨을 겁니다.
또 심지어는 지금 시청자분들께서도 직접 이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 개인용 이동 수단은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인용 탈 것을 말합니다. 영어로는 퍼스널 모빌리티, 스마트 모빌리티라고도 부르는데요. 전동 킥보드부터 그냥 동그란 바퀴 모양을 하고 있는 전동 휠, 또 전동 스케이트보드, 전동 자전거 등 그 모양도 가지각색입니다. 네, 이게 저는 최근부터 많이 보기 시작하는데 배 기자, 이게 언제부터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개인형 이동 수단의 역사는 무려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2001년 그 미국의 발명가 딘 카멘이 개발한 세그웨이가 이 첫 개인형 이동 수단 사례로 대표된다고 합니다. 해당 제품은 출시 초기 많은 그 유명 인사로부터 주목을 받으며 이 화제를 모았는데요. 애플의 스티브 잡스는 이 세그웨이를 PC 발명에 버금가는 것이라고 비유를 했고, 또 애플 공동 창업자인 스티브 워즈니악은 몸소 그 세그웨이를 끌고 실리콘밸리 애플 스토어에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많은 기술이 그렇듯 초창기에는 별 볼 일 없이 끝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초창기 세그웨이는 지금은 스마트폰 부품으로도 흔한 자이로스코프, 틸트 센서, 마이크로 프로세서 등 부품들이 사용됐었는데 당시만 해도 이게 구하기가 쉽지 않은 것들이었습니다. 한 대에 700만 원에서 1000만 원에 이르는 높은 가격 탓에 보급에는 실패했는데요. 기술력은 계속 좋아졌고 스마트폰의 등장, 또 공유 플랫폼의 형성 등으로 지금 화랑을 보이고 있습니다. 맞아요. 최근에 들어서 이런 전동 킥보드가 원래는 공원 같은 데 가면 좀 있었는데 이렇게 거리에서 보는 거는 쉽지가 않았단 말인데요. 시장이 그만큼 급부상하고 있다는 증거겠죠? 네, 한국교통연구원이 그 6월에 발간한 그 개인형 이동 수단 이용 및 이 공유 비즈니스 현황과 전망을 살펴보면 이 개인용 이동 수단 시장 규모가 급속도로 커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전기 자전거와 전동 킥보드, 전동 휠을 중심으로 관련 제품 시장 현황을 살펴봤는데요. 지난해 기준으로 해외 시장은 4,313만 3천 대가 판매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국내 시장은 19만 6,200대. 로 파악됐습니다. 국내 시장의 경우 개인형 이동수단의 판매 대수가 2017년 9만 7,500대에서 2018년 16만 6,500대, 2019년에는 19만 6,200대로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개인용 이동수단 조금 전에 이 기자께서 말씀하신다는 게 초창기에는 700만 원에서 1000만 원대까지 한다고 했는데 대부분은 공원에 타는 분들은 자기 소유의 자기가 구매를 해서 타는 분들이 많은데 최근에는 이용료를 내고 빌려서 타는 이른바 공유 플랫폼을 이용하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의 추이도 이 공유 플랫폼을 이용해서 개인형 수단을 이용하는 상황입니다. 일종의 좀 쉽게 말하면 렌트카 같은 개념이죠. 미국의 그 전국 도시교통관리협의회에서 지난해 발표한 자료를 보면요, 이 개인용 이동 수단을 이용한 공유 서비스 이용 건수가 2010년에는 32만 건에 불과했었는데 7년 뒤에는 3,500만 건, 그리고 2018년에는 8,400만 건으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네, 이 중 가장 많은 이용을 보인 것은 역시 전동 킥보드였습니다.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 따르면 공유 킥보드 시장의 높은 성장세를 기반으로 이러한 개인형 이동수단을 이용한 공유 서비스 시장 규모는 2025년 400에서 5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400억 달러가 한화로 44조 5천억 원에 이르는 규모니까 이게 엄청나게 시장이 급부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상황은 마찬가지인데요. 전동 킥보드와 전기 자전거를 활용한 이 공유 서비스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19개 서비스 사업자가 2만 1,410대의 제품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018년 9월에 전동 킥보드 공유 서비스 킥고잉을 출시한 스타트업 올롤로라는 회사는 2019년 5월 가입자 10만 명을 돌파했고요. 이 성장 가능성을 이렇게 눈치를 챈 대기업들 역시 비슷한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는 중으로 이 카카오, 네이버, 현대자동차와 같은 업체들도 이 시장에 뛰어들었고 해외 모빌리티 공유 서비스 업체들 중에 라임과 빔이 이미 국내에 진출한 상황입니다. 개인용 이동수단, 우리는 이때까지 자전거라든지 오토바이라든지 개인 승용, 개인 자가용도 개인용 이동수단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은
자, 이런 수단이 있는데 왜 새로운 이 개인용 이동 수단을 사람들이 쓰고 있는 걸까요? 아무래도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유지비가 거의 안 들고 휴대까지 가능한 교통수단이라는 막강한 정체성 때문입니다. 개인용 이동수단이 일단 휴대가 간편한데요. 무게와 크기는 종류마다 제각각이지만 1인용 이동수단인 만큼 휴대 가능한 수준입니다. 가방이나 전용 케이스에 넣고 대중교통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보통 납 배터리나 리튬 이온 전지가 탑재되어 있어서 충전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배터리 수명이 닿으면 새로 구매해서 교체하면 될 정도로 이 전기 충전식이라서 유지비가 거의 들지 않습니다. 이 청년층들이 특히 개인형 이동 수단에 열광하는 이유는 이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목적지까지 빠르고 효율적으로 이동이 가능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레저 용품이 되기 때문에요. 재밌기도 하기 때문에 또 열광하는 것 같습니다. 네. 개인용 이동수단을 사용하는 대구 시민들을 만나봤습니다. 대구 동구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30대 남성 A씨 같은 경우에는요. 매일 소유한 전동 킥보드를 가지고 출퇴근을 합니다. 자기 겁니까? 네, 자기 겁니다. 네네. 근데 이제 뭐 일터인 카페와 자택을 오갈 수 있는 뭐 대중교통, 버스나 뭐 도시철도가 조금 애매한 거리에 있어서 이렇게 걸어가기도 애매하고, 근데 그렇다고 자기 차를 끌고 가기에는 또 거리가 너무 가깝고 이렇게 해서 고민을 했다고 했었는데요. 전동 킥보드를 사용을 해보더니 너무 간편하게 또 원하는 목적지까지 효율적으로 갈 수 있어서 정말 만족스럽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저는 어제 서울역에서 대구로 내려오는 KTX를 타고 있는데 어떤 여성분이 그 전동 킥보드를 들고 타더라고요. 이게 개인 소유라서 가능한 일인데 그만큼 편리하다는 일인 것 같습니다. 사실 자동차로 대표됐던 이동수단의 목적이 더욱 먼 거리를 더욱 빠르게 이동하는 것이 목표였잖아요. 네. 근데 자동차의 대체제로서는 거의 모터사이클 이런 것들이 거의 유일했었는데 최근에 등장하고 있는 이 개인형 이동수단의 패러다임은 더욱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이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대중교통이 불편한 지역이 있다면 그런 지역에서 쓸 수 있는 교통수단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울러 관광지 같은 경우에는 이 먼 거리는 시티 투어 버스 등으로 이동할 수 있지만 관광지 안에서는 이 마땅한 이동 수단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이 개인형 이동 수단이 이 관광 수단으로 곽광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이 대구만 해도 중구 근대 골목이 비교적 한 자리에 관광지가 밀집돼 있어서 걸어서 돌아보려면 꽤 많은 시간이 걸리는 실정입니다. 이 국가와 지자체에서도 개인형 이동 수단을 적극 홍보하고 있는데요. 그 자체로도 좋은 산업이 되고 이 관광 산업과 레저 산업 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 대중교통망의 사각지도 해소는 물론이고 환경 측면에서는 공해가 거의 없다는 점도 큰 장점으로 부각되는 등 이 장점들이 많이 무궁무진한 상황입니다. 두 분께서 장점들을 많이 열거해 주셔서 사람들이 왜 전동 타는지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워낙 대구는 도시철도나 시내 버스망이 잘 돼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소외 지역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사는 사람들, 그쪽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전동 킥보드를 타고 그런 교통 수단을 하면서 한다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고도 빈번합니다. 저는 실제로 전동 킥보드 타고 가다가 어디 부딪혀서 사고 나는 장면을 목격을 한 적이 있는데 오죽했으면 킥보드하고 고라니라는 동물을 합쳐서 킥날이라는 단어가 생겼더라고요. 도로 위에서 불쑥 나타나서 운전자들을 기겁하게 하는 야생동물 고라니와 비교를 하고 있던데 어떻습니까? 네, 급증하는 안전사고에도 관련 법규와 규제가 없는 점은 새로운 사회 문제로 부상 중이기도 합니다. 전동 킥보드 저도 한번 타봤는데 실제로 시속 20에서 30km 주행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자동차 운전에 익숙하신 분들이 느끼기에는 느리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타보면 굉장히 빠른 속도입니다. 근데 제어하기가 익숙해지기까지 사실 그게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워낙에 제품이 조잡한 경우에는 제어 장치나 이런 것들도 조금 충분히 안전적이다라고 보기가 좀 어려운 제품들도 많고요. 여기에다가 크고 작은 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인천에서는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사고를 당한 고교생이 치료받는 중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고요. 경기 하남시에서는 50대 남성이 이 킥보드를
킥보드를 타다가 이 굴착기에 치여서 숨지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20대 대학생은 캠퍼스 안에서 킥보드를 타다가 사고가 나서 혼수 상태로 치료 중이기도 합니다. 이들 모두 한두 달 사이에 벌어진 희생자들인데요. 이들은 사고 당시 안전모 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장치도 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충분히 필요한 교통수단이고 편리한 교통수단이긴 하지만 또 그만큼 위험성이 뒤따른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전동 킥보드 타는 사람들 중에 뭐 과반수 이상은 안전모라든지 다른 어떤 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것을 대부분 많이 봤거든요. 뭐 어떨 때는 뭐 2명이 킥보드 한 대를 타고 가는 경우도 봤는데 좀 많이 위험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뭐 심지어 이렇게 대학생들 중심으로는 그러니까 술 마신 뒤에 기가를 위해서 캠퍼스 내에서 남자 학생들 2명이서 킥보드를 타고 막 이렇게 캠퍼스 내를 이제 소리 지르면서 이렇게 누비는 것도 봤었는데요. 아무래도 조금 이제 이런 위험천만한 운행 행태 또 안전 규칙을 지키지 않는 것 때문에 이렇게 사고가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과 경찰청이 발표한 전동 킥보드 사고 현황을 보면요. 2017년 117건, 2018년 225건, 또 지난해는 447건으로 해마다 2배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위험천만한 전동 킥보드 이용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민원도 폭증하고 있는데요.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 등 개인용 이동수단 관련 민원은 2016년 290건에서 지난해 1927건으로 6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네, 뭐 안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저는 전동 킥보드를 되게 많이 봤지만 자동차처럼 전조등이 달린 전동 킥보드는 저는 며칠 전에 처음 봤거든요. 이 밤에 타는 이용객들을 위해서 그런 전조등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자, 이런 가운데 12월 10일부터 개인용 이동 수단에 대한 규제가 대폭 또 완화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걱정이기도 한데요. 이 기존에는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와 같이 이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취급을 해서 차도에서만 운행할 수 있었습니다. 또 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또 1, 2종 운전 면허가 있어야 이 운행이 가능했는데요. 이 차도로만 주행만 가능했고 헬멧도 의무 착용하도록 해서 이를 어기면 범칙금 2만 원을 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12월 10일부터 이 개인용 이동 장치로 분류가 되면서 면허도 대폭 완화됐습니다. 면허 소지 없이 만 13살 이상이면 이용이 가능하고 자전거 도로도 주행 가능하고 또 자전거 도로가 없을 때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하면 될 뿐입니다. 헬멧은 의무 착용 대상이긴 하지만 2만 원 범칙금 규정도 이미 사라지게 됩니다. 네, 이 개인용 이동수단이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주목받는 신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또 자동차와 함께 차도를 달려야 하는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이런 개정안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는 정부의 계산이지만 이 비이용자들의 안전에는 우려의 목소리가 또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법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일부 지자체들은 안전과 편의, 양쪽의 균형을 맞춰보려는 선제적 행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구시가 실제로 지난 11월 6일 사회 각계각층의 자문위원 12명이 모인 가운데 이 급증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 안전대책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시민단체, 도로교통공단, 대구경북연구원, 대학생, 교육청, 경찰청 등에 속한 이 12명의 자문위원은 전동 킥보드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 방안과 같은 주제를 놓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 전동 킥보드의 주 이용층인 대학생들은 전동 킥보드의 인도 점령, 그다음에 안전장비 미착용 등을 문제 삼았는데요. 이 자리에 참석한 경북대 문우연 총학생회장은 최근 전동 킥보드가 인도 차도를 구분하지 않고 점령하고 있다면서 제한 속도 25km는 차도에서는 너무 늦고 또 인도에서는 너무 빨라서 어느 쪽에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이렇게 토로를 했습니다. 네, 실제 이때 간담회에서는 각계각층에서 어려움을 많이 토로했었는데요. 경찰 관계자는 개인용 이동 장치에 대한 단속이 지난 7월부터 강화되고 있지만 정작 현장을 이제 적발해도 관련 법안이 없어서 단속이 어렵다. 또 시에서는 탑승 인원 제한, 안전모 등의 조례를 조속히 마련해 달라라고 요구를 했었고요.
또 뭐 교육청 관련해서는 교육청 관계자도 12월부터 규제가 완화되면은 어린 학생들도 이렇게 이제 전동 킥보드를 많이 탈 것으로 보이는데 적어도 어린이 보호 구역 안에서는 이런 킥보드를 탈 수 없도록 또 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만 13세 이상이면 이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뭐 13세, 14세 어린이들이 전동 킥보드를 타고 도로 가정자리를 질주하는 모습 생각만 해도 위험하기 짝이 없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한 우리들의 시민들의 의식이 어떻게 뒤따라 주느냐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 소식은 최근 들어 급물살을 타고 있는 캠프워커 헬기장 부지 반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역 주민들도 이 반환이 조속하게 마무리됐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있을 거예요. 최종 반환이 한시라도 빨리 이루어지기를. 대구시에서는 이 부지를 어떻게 이용할 건지. 대구 대표 도서관과 공원 또 지하 공영 주차장을 조성하겠다고. 부지 반환과 더불어서 이게 또 최대 난제 중에 하나였는데. 이 3차 순환도로 완전 개통도 서편 활주로도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2017년 또 소파 가재로 채택이 된 이후에는 협상이 진척이 없는 상태입니다. 주한미군이 서편 구간 부지 반환을 조건으로 인근의 또 다른 부지와 1천억 원 가량의 비용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서. 네, 대구 남구의 수건 사업 캠프워커 헬기장 부지가 드디어 반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합니다. 지난 2002년 반환이 결정된 이후 세부 합의가 지지부진하다가 18년간 지연됐던 곳이죠. 이 기자, 이 소식은 저희 방송에서도 몇 차례 다룬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대구시 안에는 캠프 헬리, 또 캠프 조지, 캠프 워커 등 모두 3개의 주한미군 기지가 주둔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사토크 2호 공감 방송 소재로도 몇 번 활용된 적이 있었는데요. 이 중 주요 기지 역할을 하는 캠프 워커 안에는 헬기장이 있습니다. 헬기장을 포함해서 동쪽 활주로 부지 28,000여 제곱미터가 이 반환 대상이었습니다. 우리 정부가 미군을 대상으로 공여해준 토지 전반을 통폐합하는 연합토지관리 계획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네. 이 캠프워커 헬기장 부지도 이 연합토지관리 계획에 포함돼 지난 2002년 반환 결정을 받았었습니다. 대구 시민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크고 작은 반환 협정들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곧 될 것 같다가 싶다가도 안 되고 또 될 것 같다가도 또 합의가 또 무그러지고 이렇게 해서 계속 이제 지진부진해 왔었던 세월이 벌써 18년입니다. 네, 2002년에 반환 결정이 났다고 하니까 말씀하신 대로 18년 동안 지지부진한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오죽하면 남구 사람들이 말하는 수건 사업 중에 하나겠습니까? 근데 뭐 지난해에도 캠프워커 반환 소식은 들렸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에도 부지 반환을 놓고 이 대구시와 국방부 또 주한미군이 치열한 3자 대면을 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지난해 6월 대구시와 국방부 주한미군 측은 이 소파라고 그러죠. 한미행정협정 실무 협의를 열고 헬기장 부지 반환을 확정했습니다. 당시 미군은 한국 측이 제안한 캠프워커 헬기장 부지 반환 경계 확정 이 합의 근거문과 이 공동 환경 영향 평가 요청에 최종 합의를 하고 서명까지 했었는데요. 조금 시간을 지체했던 것이 미군 부대를 통하는 새로운 정문의 위치를 놓고 대구시와 주한미군이 논의를 거쳐야 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또 수십 년간 미군 부대가 주둔한 기지의 환경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환경 영향 평가에도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네, 듣기로는 이제 반환 절차가 최종 승인만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이제 마무리 수순만 남은 셈인데, 자, 뭐 남구의 수건 사업을 합니다. 이 사업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네, 부지 반환 문제는 지난 10월 말 절차의 마지막 단계인 한미행정협정 소파에 따른 외교부 산하 특별합동위원회로 이관됐습니다. 특별합동위는 조만간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네. 이게 그 소파가 절차가 되게 다양하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는 환경부와 미군 측 환경 담당처로 구성된 이 환경분과위원회가 반환 결정 소관이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분과위는 지난 7월 초부터 환경 영향 평가 결과를 토대로 이 오염 치유 비용 등을 논의했었습니다. 소파 특별합동위는 이 일을 최종 승인하고 또 반환을 결정하는 기능을 하는데요. 지난 11월 초 환경분과위원회에서 업무가 특별합동위원회로 최종 넘어온 것입니다. 예, 뭐 진행되는 과정을 보니까 진짜 이번에는 될 것 같은데, 뭐 지역 주민들도 이 반환이 조속하게 빠르게
또 마무리됐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있을 거예요. 네, 물론입니다. 특히 이제 대구 중남구를 지역구로 둔 이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계속해서 조속한 캠프워커 헬기장 부지 반환을 강조해 왔는데요. 이 과거에는 최근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이 편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 서한에서 미군 부지 인근 지역 주민은 하루하루 불편함과 답답함을 견디면서 최종 반환이 한시라도 빨리 이루어지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소파 특별합동위에서 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주민 수건을 또 풀 수 있도록 최종 승인 결정을 신속히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 이렇게 문구를 써가면서 신속한 절차 마무리를 요청했습니다. 정말 절절하다는 걸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반환 결정이 2002년도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18년이 지났는데 워낙에 시간이 많이 되다 보니까 대구시에서는 이 부지를 어떻게 이용할 건지 활용할 건지 미리 이제 계획이 나와 있다고 하는데 진행 상황이 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대구시는 이미 해당 부지에 대구 대표 도서관과 공원 또 지하 공영 주차장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도서관은 실시 설계 마무리 단계입니다.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완공할 예정이고 도서관 주변에는 잔디공원이 또 잔디공원 아래에는 약 500면 규모의 공영 주차장이 들어섭니다. 캠프워크 인근이면 이제 남구 봉덕동이 될 텐데 네. 이쪽에는 그렇게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이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또 이 일대가 주택가가 또 많이 밀집이 돼 있다 보니까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이기도 했어요. 네, 제가 남구청을 오래 출입했었었는데 맞습니다. 남구 봉덕동 지역에는 그동안 별도의 대형 도서관, 근린공원 또 이런 주차장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일대는 주택 밀집 지역인데요. 그러니까 인근 주민들이 수십 년간 주한미군 주둔으로 이렇게 주차조차도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힘들다 보니까 또 하루빨리 부지 반환을 좀 마무리되길 바라는 이유도 아마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지역 자체가 굉장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네. 자, 이러므로 해서 도서관 준공을 기다리는 주민들이 많을 겁니다. 준공 예정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네, 우선 2022년으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 이 해당 부지의 환경 오염 치유 이 정도에 따라서 이 정확한 준공 시기가 조율될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 오염 치유를 누가 맡고 또 어떻게 치유하느냐에 따라서 이 부지 치유 기간이 달라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 대구시는 헬기장 부지 오염 치유 작업을 병행하는 방안을 또 그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환경 오염 치유 기간에 따라서 대구시의 사업 계획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대구시 도시공간정책과 관계자의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이 국방부가 우선적으로 치유를 맡되 비용 문제와 책임 소재는 미군과 계속 협의해 갈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이 통상 2년 정도 걸리는 치유 작업 때문에 전체 사업이 늦어질 수 있어서 치유 작업과 병행을 하면서 도서관 3차 순환도로 공사를 진행하려고 이 국방부와 협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3차 순환도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지 반환과 더불어서 이게 또 최대 난제 중에 하나 있는데 수성구, 남구, 달서구를 이어주는 3차 순환도로 중간에 캠프워커가 끼어 있지 않습니까? 이 3차 순환도로가 개통이 안 됨으로 해서 도시철도 기준에서 선충로역과 영대병원역 사이에는 출퇴근 시간에 지체, 정체 현상이 되게 심각하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 3차 순환도로 완전 개통도 시급한 현안인데요. 하지만 이번에 부지 반환이 결정된 곳이 캠프워커 헬기장 부지와 그 동편 활주로에 한정돼 있습니다. 근데 대구시가 바라고 있는 3차 순환도로가 완전 개통되려면은 이 서편 활주로도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하지만 이 서편 활주로는 언제 반환받을지 협의조차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서 반쪽짜리 개통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3차 순환도로는 대구 외곽을 순환하는 25.2km 구간으로 1996년에 이미 대부분의 구간 건설이 완료됐는데요. 2000년 개통 예정이던 중동교에서 앞산 내거리 1.38km 구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캠프워커 부지에 가로막혀서 개통이 안 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까지도 기형적인 형태로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2017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서편 활주로도 받아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반환받기 위해서 2017년 또 소파 과제로 채택이 된 이후에는 협상이 진척이 없는 상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주한미군이 서편 구간 부지 반환을 조건으로
인근에 또 다른 부지와 1천억 원 가량의 비용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서 사실상 지금으로서는 이게 계획에도 없는 그런 사안입니다. 네. 이 조재구 남구청장이 취임 당시만 해도 그 주한미군과 협의를 해서 지하도로, 고가도로 등을 통해서라도 완전 개통을 하겠다고 말했지만 사실 이 논의는 남구청이 개입하기에는 그 규모가 너무 큰 것입니다. 그래서 국방부 주한미군 사이의 논의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뭐 이득이 없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구청은 지난 2018년에 남구교통종합계획 수립 용역 보고회를 열었는데요. 이 3차 순환로 미개통 구간에 조기 개설이 시급하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미군이 캠프워크 서편 헬기장 비상할주로 부지를 반환할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이 설계를 변경해서 2023년까지 캠프워크 북측 600여 미터 구간에 이 폭 20m짜리 왕복 4차로를 개설하자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네, 3차 순환도로 미개통 구간을 보면 대면로와 봉덕로, 이천로 이런 도로들이 이제 연계가 되어 있는데 출퇴근 시간이면 상당한 도로 정체 현상이 빚어지곤 합니다.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남구청이 특히 이제 조재구청장도 그렇고 네. 남구청이 이 사업을 너무너무 바라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정말 학수고대하고 있는데 그 당시 용역도 이런 주장들을 뒷받침하고자 이제 한 것이었습니다. 오는 2023년에는 현재 남구에서 진행 중인 12개의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완료가 됩니다. 이후 남구에는 하루 34,441대의 교통량이 증가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남구 지역 곳곳에 재개발 재건축 중이잖아요. 그게 다 아파트가 들어서면은 인구가 유입이 되고 또 마찬가지로 차량 통행량이 늘어날 텐데 더 많아지겠죠. 예. 그러니까 지금도 출퇴근 시간에 병목 현상이 심한 상황이라서 도로가 많이 혼잡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결과를 남구청은 대구시에 전달하고 또 상황 해결을 촉구했지만 별다른 소득은 없었습니다. 남구청이 대안으로 제시한 캠프워커 북쪽에 구간에 우회도로를 만들자라는 주장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네, 이미 그 주택과 그 원룸 상가가 밀집해 있어서 이 부지 확보가 어렵다는 분석이 있더라고요. 남구청은 이 구간 부지를 매입할 때 용지 보상비 288억 원, 공사비 18억 4천만 원 등 총 306억 원 가량이 들을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대구시 관계자는 남구청이 예상하는 비용은 대구시가 과거 공사 예산으로 조사한 비용에도 한참 못 미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700억 원 이상 비싼 비용이 예상돼서 현실성은 낮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2002년부터 끌어왔던 18년 동안 묵어있던 사업입니다. 대구 시민들, 남구 주민들의 수건 사업이도 하니까요. 이 캠프워커 헬기장 부지 반환 하루빨리 매듭 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대구시가 배달 앱을 구축한다는 소식입니다. 그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 논의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대구시도 수수료 없는 배달 플랫폼 구축을 컨소시엄 형태의 민간 사업자가 배달 앱을 개발해 구축하고 대구시는 음식 중개 수수료를 2% 수준으로 민간 사업자는 이 2%로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배달 앱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의문이. 대구형 배달 앱 운영에서 성공할 자신이 있다고 행복페이와 배달 앱을 연계하면 시장 점유율 25%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지역화폐가 10% 할인 혜택이 있어서 인기를 누리고 있지만요. 할인 혜택을 제공할 예산이 소진되면 문제가 달라지는 거죠. 이 배달 시장의 판을 흔들 그 배달의 민족과 요교의 합병이 코앞으로 과연 이 공적 영역에서의 배달 앱이 버텨낼 수 있을지는 두고 볼 일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온라인 비대면 소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음식을 배달시켜 먹는 경우도 많아졌는데요. 덩달아서 배달 앱의 인기도 폭발적입니다.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가 업계 1위를 달리면서 배달 서비스 수수료를 인상하기도 했는데요. 소상공인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구를 비롯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민간 기업의 도전장을 내밀었다고 하는데요. 이 내용 배 기자께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소상공인 보호가 주 목적입니다. 지난 시간에 한번 소개했지만요. 코로나19로 지역 화폐가 급성장하고 있는데요. 이 지역 화폐와 배달앱의 결합 형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구시도 수수료 없는 배달 플랫폼 구축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네, 대구시가 이제 시민들을 대상으로 대구만의 대구형
배달 앱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공모한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일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컨소시엄 형태의 민간 사업자가 배달 앱을 개발해 구축하고 운영하는 구조입니다. 12월 중에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한 뒤에 1월에 적격자를 발표합니다. 통상적으로 민간 배달 앱의 음식 중개 수수료가 6%에서 13%에 달하고요. 결제 수수료가 별도로 3% 정도 들어갑니다. 10,000원짜리 음식을 팔면 2,000원 가까운 돈이 소상공인의 주머니에서 빠져나가는 셈인데요. 그래서 대구시는 음식 중개 수수료를 2% 수준으로 유지할 방침입니다. 민간 사업자는 이 2%로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대구시는 내년에 대구형 배달앱 홍보를 위한 예산 12억 원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구시가 대구형 배달앱 운영에서 성공할 자신이 있다고 자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10% 할인 혜택을 주면서 큰 인기를 누린 이 지역화폐죠 행복페이와 배달 앱을 연계하면 시장 점유율 25%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3천억 원 규모로 발행했던 행복페이를 내년에는 6천억 원 규모로 2배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는 또 가맹점 모집에도 도움을 주기로 했고 배달앱 이용자들에게 쿠폰을 시 예산으로 지원해주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이제 대구형 배달앱의 성공을 이렇게 자신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뭐 다른 지역의 사례를 좀 견주어 보면 대구의 이 배달앱의 성공 가능성을 좀 가늠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지난 3월 전국 지자체 처음으로 출시한 전북 군산시에 배달의 명수 앱이 있습니다. 민간 사업자가 플랫폼을 개발하는 대구시와 달리 지자체가 개발해 운영하는 그야말로 공공 배달 앱인데요. 이용 수수료와 광고료를 받지 않으면서도 소비자에게는 10% 정도 할인 혜택을 주면서 꾸준한 인기를 누립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배달의 명수를 성공 사례로 꼽으면서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기도 했었는데요. 다만 최근에 배달 수요가 폭증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용률이 감소하고 있어서 실패한 프로젝트라는 섣부른 지적이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이제 도전에 나섰습니다. 민간 배달앱 업체들이 이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일방적으로 이용료를 올리면서 이 자영업자들을 나락으로 내밀고 있다고 비판을 했었는데요. 이 배달업자와 음식점주, 플랫폼 개발자 모두 상생 가능한 공공 배달앱 개발하겠다 이렇게 천명을 했었는데 이 파주, 화성, 오산 이 3개 시에서 배달 특급이라고 이름 붙인 공공 배달앱 시범 사업을 드디어 시작을 했습니다. 이 경기도의 신개념 공유 시장 경제의 핵심 사업 기업인 경기도 주식회사가 운영을 맡았는데요. 8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이 가맹점 신청을 받았는데 초기 목표치인 3,000건을 훌쩍 넘어선 4,500건이나 됐습니다. 목표치를 150% 달성한 수준입니다. 경기도 주식회사는 가맹 신청이 매일 목표치를 경신하며 고공행진하는 이유로 시범지역 소상공인들이 배달 특급 필요성에 공감한 점이 주요했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민간 배달 앱을 견제하고 이를 통해 공정한 배달 앱 시장 형성에 목표를 두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전북 군산의 사례를 봤고요. 경기도의 사례를 봤는데 이 뭐 두 곳만 보기에는 조금 섣부른 판단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의 사례도 좀 살펴볼까요? 네, 무궁무진합니다. 설명을 드리면요. 이 대전시는 지역 화폐인 온통 대전과 연계한 공공 배달 앱을 연내 출시할 예정이고요. 충북 제천시도 지역 화폐인 화폐모아 결제 시스템을 탑재한 제천형 공공 배달 앱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광주시도 광주 상생 카드 가맹점과 연계할 수 있는 공공 배달 앱을 조기에 구축할 계획이고요. 울산시도 울산페이와 연계한 플랫폼 구상에 나섰다고 합니다. 더 소규모, 그러니까 기초지자체가 운영하는 배달 앱도 있습니다. 인천 서구가 운영하는 배달 서구는 지역화폐인 서로 이음, 이거는 인천 지역 지역화폐인데요. 서로 이음을 연계해서 한 주 만에 10,000건이 넘는 주문이 접수되기도 했고요. 또 전남 강진군에서는 읍내에서만 배달 음식을 주문할 수 있는 강진 배달 앱을 출시했습니다. 치킨, 한식, 분식 등 8개 업종 40여 개의 점포가 등록했고 음식뿐만 아니라 강진 특산품, 젓갈이 유명하잖아요. 네, 특산품 구매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부산 남구는 한 지역 공공 배달 앱 어디고를 출시했는데요. 민간 배달 앱과 달리 가맹점들이 내는 수수료와 광고비가 전혀 없어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지역화폐 이제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이 기자가 지난번에 지역화폐 그 행복페이를 소개하면서 지적했던 점이 생각이 불현듯 나는데요. 네, 지역화폐가 10% 할인 혜택이 있어서 인기를 누리고 있지만요. 할인 혜택을 제공할 예산이 소진되면 문제가 달라지는 거죠. 대구시 또한 지역화폐인 행복페이의 발행 규모를 늘려서 대구형 배달 앱을 활성화하겠다라는 뜻인데요. 전략인데 행복페이 할인을 제공하는 예산은 소진됐을 때 문제를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배 기자.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배달 앱을 구축한다는 이야기를 이제 처음 하셨습니다. 배달 앱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의문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런 공적인 영역에서의 그 배달 앱이 이제 대구형 배달 앱도 좀 포함이 되는데요. 앱을 이용하는 소비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기존의 공룡과 같은 그 민간 배달 앱들과 경쟁을 해야 합니다. 이 가맹점 수수를 통해서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소비자를 모으는 공룡 민간 앱과 다르게 공공 앱은 제한된 예산 안에서 운영해야 되는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4월 전북 군산시가 출시한 이 공공 배달 앱 배달의 명수가 가장 성공적인 그 공공 배달 앱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이 앱마저도 최근 이용자가 급감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민간 배달 앱과 차별성을 두지 못해 사업을 포기한 곳도 있습니다. 경남도는 지난 4월 민간 배달 앱 수수료 인상 논란이 거세지자 공공 배달 앱 개발에 착수하기로 했지만 현실적으로 민간 배달 앱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질 것으로 판단해 포기했습니다. 경남 창원시와 양산시도 이런저런 이유로 공공 배달 앱 개발을 잠정 보류했습니다. 자, 이렇게 공공 배달 앱이 잘 되고 있다 보니까 업계 1위와 2위를 다투고 있는 배달의 민족 그리고 요기요가 서로 결합을 통해서 공공 배달 앱의 도전에 맞서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배달 시장의 판을 흔들 그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의 합병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공정거래위원회는 각 서비스 운영사인 이 회사들과 이 기업 결합 관련해서 이 수수료를 올리지 말라는 조건을 단 조건부 승인으로 결합을 승인하는 이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합니다. 12월 9일쯤 그 최종 심사를 통과하면 이 국내 시장 90%를 장악하는 공룡 배달 앱이 본격 출현할 전망입니다. 여기에다 이 소셜 커머스와 포털업체도 배달앱 시장에 뛰어들 예정인데요. 이 사용자가 분산될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과연 이 공적 영역에서의 배달앱이 이 틈바구니 안에서 버텨낼 수 있을지는 두고 볼 일인 것 같습니다. 네. 골목 상권과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 추진되는 공공 배달 앱이 시민의 외면을 받거나 혈세 먹는 하마가 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와 분석이 필요합니다. 수수료 쟁점으로 발생한 공공 앱이 안정화를 이루려면 앱의 안정성, 가맹점 미비, 늘어나는 고객을 위한 서버 확장과 같은 이런 유지 보수 등에서도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노하우가 쌓여야 됩니다. 앱을 찾는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500원, 1,000원, 2,000원 싸게 받고 먹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빨리 받기 위해서 배달 앱을 쓰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공급자 위주가 아닌 소비자 위주의 관점에서 공공 배달 앱을 바라봐야 한다는 점, 이 점은 꼭 유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사건엔 판결 시간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이슈가 된 판결을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실생활에서도 충분히 겪을 수 있는 사건을 중심으로 뒷이야기가 전합니다. 오늘 소식은 키워드만으로도 가슴이 먹먹해지는데요. 선처받은 기구한 가족에 대한 이야기죠. 네, 아시다시피 제가 법조를 출입하고 있는데요. 네. 지난 9월 8일 이 대구법원 11호 법정에 이 취재를 갔다가 이 사건을 우연히 마주했습니다. 검정색 드레스와 양복으로 무장한 어머니, 아들, 딸이 법정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아버지가 혹시 그 죄를 지어서 이 법정에 서게 됐다 싶었는데 마침 재판장이 이 3명의 이름을 불렀고 마치 상복과 같은 복장을 한 가족 3명이 피고인석에 앉아서 좀 놀라웠습니다. 50살의 어머니 A씨는 중체포치사, 23살의 아들 B씨는
중체포 존속치사, 30살의 딸 C씨는 존속체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체포라는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말이 좀 어려운데요. 술 주정을 하는 61살 아버지를 결박해서 위험한 행위를 한 결과 숨지게 한 일가족 사건이라고 하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네. 최근에 이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머니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아들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딸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일가족의 위험한 행위 때문에 가장이 숨지는 결과가 발생했지만 법원은 이들에게 실형 대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제 술 주정을 하고 있는 61살의 남편과 아버지를 그 가족들이 뭐 숨지게 했다라고 그렇죠. 이해를 할 것 같은데 왜 이런 일이 생긴 거죠? 참고로 이 형은 검사가 항소를 하지 않아서 최종 집행유예로 확정이 됐습니다. 네. 사건은 1월 13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날도 술을 잔뜩 마시고 귀가한 아버지는 위도까지 벗어던지고 이 고함을 지르면서 아들을 이 따귀를 때리는 등 그 40분 동안 술 주정을 했습니다. 이게 뭐 어린 시절부터 이어졌기 때문에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딸이 아빠를 묶어서 진정시키자고 가족들에게 제안했고, 그래서 어머니와 아들은 투명 테이프로 아버지의 그 양쪽 발목을 묶고 벨트로 손목을 결박했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가 고함을 지르자 입에 재갈을 물리자고 딸이 다시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아들이 주방에 있던 행주를 아버지의 입에 잠시 집어넣었는데 행주를 물고 있던 아버지가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가족은 곧바로 119에 신고했지만 뇌사 상태에 빠진 아버지는 2주 정도 치료를 받다가 뇌 손상에 의한 폐렴 합병증으로 결국 숨지게 됩니다. 죽이려고 했던 의도는 없었던 것 같고 그렇죠. 고함을 지르니까 막기 위해서 입에 재갈처럼 물린 것 같은데 아까 전에 배 기자께서 그 법정에 들어갈 때 검은색 드레스 모양을 입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 의도 좀 궁금한 것 같고 저 법정에서 어머니와 딸 아들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좀 듣고 싶네요. 네, 결심 공판에서 어머니는 어리석은 생각으로 아들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게 만들었다. 남편에게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라고 했습니다. 아들은 어린 시절 아버지가 술을 마시고 베란다로 나를 집어 던지려 하는 등의 방법으로 폭력을 휘둘러서 이게 트라우마로 남았다. 그래도 나에게 주기만 하신 아버지께 평소에 감사의 인사도 드리지 못해 후회스럽다라고 했는데요. 딸은 아버지와 따뜻한 대화 한마디 못하고 보내드려 죄송하다. 현명하지 못한 판단을 깊이 반성하면서 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뭐 후회한다는 의미로 봐도 될 것 같은데 그죠? 예.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어쨌든 부인과 자식이 남편과 아버지를 숨지게 한 사건이지 않겠습니까? 재판부는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택했거든요.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네, 그 몸무게 75kg의 아들이 아버지의 배에 올라타서 흉부와 복부를 강하게 압박을 했고 또 입안에 행주를 집어넣고 방치한 점을 보면 피해자의 사망 결과를 예상할 수 있었다고 재판부는 판단을 했습니다.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의 결과를 종합하면 재질이 좋지 않고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그 평소 술에 취해서 가족에게 폭력을 행사했고 사고 당시에도 피해자의 난동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봐서 범행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또 유족인 그 피해자 형제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런 점들을 모두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말로 가슴이 먹먹한 그런 사건이 아닌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네, 오늘은 도로 위를 달리는 전동 킥보드 논란과 캠프워커 헬기장 부지 반환 진행 소식 그리고 대구형 배달 앱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우리 주변에서 발생한 사건과 판결 소식으로 진행해봤습니다. 바람이 제법 쌀쌀합니다. 시청자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을 기원하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